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시각 1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 기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갓길을 건너던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산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차량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 인정 조건과 보증금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지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맑은 뒤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5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야근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맞물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직장갑질 119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이 쌓여놓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서 각종 법률 용어를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실제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동자를 정당히 대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개헌은 무산됐고 우리의 일상, 하다못해 고용노동부의 자료에서마저 두 단어는 혼재된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두 단어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교과서로 불리는 국민 수학 독본에는 노동은 육체적 생산활동, 근로라는 말에는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한이라는 의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두 단어를 구분짓는 게 이념적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국회엔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로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핵심이 고용세서 뿌리를 뽑겠다 이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 진정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입에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해법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또 노동 현장의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이제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윤재욱 원내대표도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도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좀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썼고요. 박강원 원내대표도 부실한 안전망,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고 이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이제 집회 또 기자회견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를 하면서 이유 없이 계속 심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내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서 좀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의 간부 양모 씨 분신해서 이 병원에 이송이 됐다는 건데요. 네.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가 왔는데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이후에 소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서울 이제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 중이다라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이 간부가 경찰과 검찰에서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바로 앞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분신을 시도하기 직전에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런 혐의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다고 하고 또 가족들도 무리한 수사가 수개월간 지속이 돼 와서 이 당사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와 여당은 내일 이제 예정됐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그동안에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25일 날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25일 날 아침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는데 목사님이 저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줘야 된다.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좀 강하게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28일 날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논평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는가. 언제는 이제 정광훈 목사를 사회학으로 치부하더니 이럴 때만 초석까지 믿으면서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거는 취사 선택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모로 그 이전부터 대통령실이 여당 내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중도를 겨냥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좀 편향적인 이 좀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참모들이 해야 될 텐데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일단 돼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것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방미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해 기업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이번에 거뒀다. 이런 거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히 복원된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다. 지난 5년간의 비정상 외교로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전현직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여전히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 공유 호소인이냐 그리고 이렇게 좀 이 전락한 것은 망신인 거 아니냐 그리고 15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노래 한 곡 부르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낸 것을 보면은 자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문서까지 써서 확약을 해줬는데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규제 문제도 풀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얻은 게 없는 상황인데 이 방미 성과를 부풀리게 하느라 여러 논란만 또 생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 그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방미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면 주요한 해외 순방 다녀오면 뭐 야당 인사들한테 해외 순방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자리가 왜 없는 거냐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뭐 그 지적을 하고 있던데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장 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신문의 거의 모든 신문 사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또 찾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여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여당뿐만 네. 아니라 야당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모든 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취재진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간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만남이 제기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야당의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네. 여러 회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도 제안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국회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근데 또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제 미국과의 입장차 문제로 논란이 됐던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 공유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태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YTN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유라는 거는 나토식 핵 공유 개념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토식 핵 공유는 이 전술핵 무기가 그 지역에 이제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나토식 핵 공유하고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핵 통제 동맹, 핵 억제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태우 1차장 얘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시각 26일에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에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설명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추가로 사실상 핵 공유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또 추가 설명을 한 바도 있고 뭐 나토식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핵공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심지어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적일 수도 네. 있다. 예. 이거는 뭐 다자간 협의가 아니라 양자간 협의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러나 국가안보실장의 견해는 좀 다른 것이죠. 핵 공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게 잘못됐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라고 많이들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네. 김태호 1차장이 좀 과한 표현을 한 것이다. 부풀린 것이다.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비판을 아마 의식해서 좀 이 견해를 정정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달 27일 현지 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서 이 김태호 1차장의 발언을 두고 우리는 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의 어떤 견해차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차장보다는 국가안보실장이 그렇죠. 상급자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현실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네. 그래서 상급자가 나서서 메시지를 정리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사흘째 워싱턴 선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이 한반도 그리고 이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이 됐다라면서 특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설하는 것처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안보평론가 명의의 논평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평론가가 있습니다. 네,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론가가. 무슨 평론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국가안보평론가 명의 논평 소개를 했는데 네. 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에 배비되거나 뭐 배치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 국제안보평론가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라고 비난했다. 이걸 또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김여정 부부장은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이 미국과 남한이 전개를 할수록 우리 그러니까 북한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네. 자신들의 핵실험이라든가 군사 도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긴장 수준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핵 개발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네요. 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일 한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5월 7일, 8일 극락쯤에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 양국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 회담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일이나 8일 이렇게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본 당국도 그렇고 부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는 봐야 되겠지만 일본 언론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7, 8일 이틀 동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의향을 굳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게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동시에 발표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네. 거의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확정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은 올 여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애초에는 예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셔틀 외교는 복원하기로 한 것이고 기시다 총리가 오기로 한 건데 시점은 아마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이제 방한 일정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논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이라는 거는 이번에 한미 간에 어쨌든 이렇게 확장 억제 관련된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했고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즉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일본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한미 3자 협력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미국이 이것을 또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오늘 쭉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어떤 방한 일정이 앞당겨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게 3국 간의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그것은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이 좀 앞질러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할 테니까 상황을 좀 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10시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 변호사 밝혔는데요. 네.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내일 송영길 전 대표가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조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일정대로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또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중앙지검 방문은 강행한다는 입장이고요.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현재 의혹과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딱 가겠소 얘기한 다음에 문 안 열어주면 그 앞에서 나 기자회견 하겠소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글쎄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검찰이 무조건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좀 어색한 하여튼 참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상한 수싸움 같은 걸로 네. 보이는데 과거에 이제 이해창 한나라당 통제라든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선제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출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검찰이 이제 자신들 입장에서는 검찰 시각에서는 수사 스텝이 좀 꼬이고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로 곤란했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한 수를 쓰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가 될 조짐인데 이대로 이제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조사 안 하면 거기서 아마 이런 수사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입장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여러모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국민들이 또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검찰은 수사에 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압수수색 연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지난달 29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 조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세운 정책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이름의 이 조직이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 후원 조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직을 통해서 후원을 받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당시에 선거 자금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다. 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이 연장선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검찰 수사의 내용은
강래구 전 감사로부터 조성된 자금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가 됐다 이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 이 수사의 내용은 아예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애초에 이러한 정황들에 개입을 하고 인적 구성의 경선 캠프하고 겹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경선 자금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검찰 수사는 더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민주당 박강훈 신임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네요. 뭐 변호사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재선의 송기현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을 했고요. 김한규, 이소영, 홍성국 의원은 원내 대변인,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송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네. 견성 당시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한 이력이 있어서 친이낙연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한규, 이소영 의원은 뭐 이 경로는 서로 좀 다릅니다만 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사들이죠. 그리고 민병덕 의원의 경우에는 민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법조인들이 주로 배치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이낙연계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개파색은 넓다. 라는 이제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해서 이런 점들이 언론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대처를 할지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김지현 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용어를 하면 이제 입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정강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그리고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어떤 기념일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세 가지라고 하고요. 네.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SNS에 이제 JMS라는 약자로 이제 민주당을 좀 막말 비난을 한 것,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라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나올지 이것도 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요. 아마 공천에 영향을 주는 거냐를 기준으로 언론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 1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중한 징계다라고 할 텐데 만약에 공천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경징계가 나오면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비판을 언론들이 많이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징계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 어떨까요? 직장갑질 119가 최근 상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불법 야근과 부당 징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직장갑질이 더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해요. 이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이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이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48%가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요약하면 직장인 한 15% 가까이는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괴롭힘이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던가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괴롭힘의 유형을 나눠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겪고 있는 괴롭힘이 어떤 건지를 물어봤는데 모욕, 명예훼손 경험이 1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부당한 지시를 받는 괴롭힘을 당했다가 17%, 그리고 폭행, 폭언도 14%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저희가 그 이메일로 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26일까지 총 607건의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중에 61%인 372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시간이나 휴가, 즉 이제 불법 야근을 한다라는 게 28%, 또 불법 부당 징계를 했다는 게 28%, 그리고 임금을 부당하게 떼었다가 23%였습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직장인들이 괴롭힘, 야근, 징계, 임금 갑질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것하고 신고를 하는 것도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들어봐서는 신고를 할 용기를 낼 사람들은 따져보면 실제로는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니까 예.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에서 8.3%만 신고를 했어요.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단 참거나 모른 척했고요. 3명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10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중 9명은 결국 그냥 참고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 신고 안 했냐고 또 물어봤더니 예. 대부분이 뭐 안 바뀔 것 같아서 혹은 보복을 당할까 봐. 이 두 개를 합치면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은 있지만 법이 제대로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거나 그냥 본인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조사하시면서 이건 좀 심각한 사례다. 이런 거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매일 접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씩 이메일 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한테 들어온 이메일 제보를 전부 출력해서 한 건씩 보면서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언론에 내보내서 뭔가 사회적 심각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제법 큰 영어학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장님이 뭐 퇴근 후 1시간씩 넘게 전화해서 소리치고 욕하고 모욕 주고 그 학원에 출근시켜서 불법 일도 막 시키고 뭐 심지어 몸이 아파서 제발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쉬게 하고 쉬었다고 하니까 무단결근으로 임금을 깎고 뭐 포괄 연봉제라고 해놓고 불법 야근 시키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 불법 교재를 불법으로 판매까지 시켰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메일 보내오신 게 A4 5장이 넘어요. 그 안에 증거와 이런 게 빼곡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분 사례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카톡방, 오픈 채팅방이라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저희가 상담을 안 했는데 상담이 없는 날에도 제보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방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모욕하는 일을 당했다고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화가 나가지고 화를 좀 표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이 학원에서 그래서 중규모라고 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남아 계신 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계속 일했다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바뀌고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쓰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임금 깎으려고 뭐 시간 쪼개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결국은 여기에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원 이런 불법이 막 현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형화를 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장 빈도가 많았던 괴롭힘 종류 유형을 조금 구분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제보 중에서는 따돌림이나 차별 이게 196건으로 53% 정도 해당했고요. 폭행 폭언도 159건으로 43%나 됐습니다. 부당 지시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인데
따돌림과 차별, 폭행, 폭언, 부당 지시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따돌림 차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돌림이라는 게 이제 특히 뭐 사장이나 상사가 중심이 돼서 어떤 직원을 이렇게 말을 안 걸고 그리고 무시하고 업무 배제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전에는 폭언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녹음해서 이제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언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따돌림과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줄어들고 오히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근절이 오히려 안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4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한 30%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방치하거나 보복하니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인 미만이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아예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호주는 징역 10년, 캐나다 5년, 영국 5년, 외국에는 2년, 최소한 2년 이상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이 반쪽짜리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괴롭힘 신고했는데 방치했다거나 보복하면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처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평가를 좀 해보고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노동 환경에 관한 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하면서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대안이 근로시간 저축제라는 거였어요. 유럽식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노동 현실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실효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은 직장인 1000명 조사에서 작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며칠 썼냐 했더니 6일 미만 썼다는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어요. 직장인 3명 중 2명은 1년에 12개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 1개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노동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이런 분들은 휴가를 거의 쓰질 못했어요. 사실은 정부가 얘기한 제주 한 달 살이 가려면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되겠죠. 휴가 그만큼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왜 휴가를 못 갔냐,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 업무 부담 때문이 28%, 휴가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가 16%, 업무가 많아서가 15%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보이는데 무슨 유럽식 장기휴가를 가냐.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 문제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공짜 노동이나 공짜 야근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부는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됩니다. 포괄임금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실을 너무 몰라서 지금 정부가 저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오늘도 저희 제보 어제 오늘 들어온 제보 중에서 포괄임금 문제 때문에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6휴일인데 오늘 노동절, 그다음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다 출근합니다. 근데 휴일 근무 수당 안 줘요. 저희 포괄임금제 때문에 계약했다고 안 줘도 된다는데요.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정부가 신고센터 만들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정부 신고센터 만들었는데 신고 건수 몇 건 안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실현이 들어가다 할까 봐 직장 그만둘 생각 아니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고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거 되게 방법이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그 포괄임금제는 안 된다.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포괄임 금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장 그런 사업장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비판적 입장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 일환으로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 고용세습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공정 계약, 고용세습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는 다 사장님 회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사회복지시설 이런 되게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친인척 채용, 고용세습, 자녀세습도 심각하고요. 자녀세습이 문제가 되니까 서로 그 다른 예를 들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 서로 바꿔서 채용을 시킵니다. 네네. 뭐 농협 지역에 있는 이 작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뭐 원장의 자녀, 그다음 뭐 딸, 뭐 친인척들이 즐비해요. 이런 고용세습 정말 심각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안 보고 있어요. 또 저희는 이제 채용 사기라고도 부르는데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가서 근로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임금 얼마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 써보니까 달라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정부는 사용자 불법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약간 노조만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예.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노조의 고용세습도 하면 안 되죠. 불법이 있으면 노사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당하게 노조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오늘 건설노조 간부 한 분이 억울하다면서 분신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정부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방치하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경영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최근 들어보면요.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또 그에 따른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엄청난 가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고 막 새로 나오고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게 우리가 잘 때 자꾸 미국에서 무슨 발표하고 우리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발표하고 딱 일어나 보면 이런 게 생겼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대한 가속은 왜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요. 그냥 이론가가 아니라 네. 실제 자신의 회사를 몇 개씩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현실경제에 대한 팟캐스트까지 운영해서 몇백만 명의 청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론과 현장을 같이 좀 겸비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영사상가다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이 거대한 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실제 현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실제 자기다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팟캐스트에 초대를 하면은 네. 현장 경험자들이 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무섭죠.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이론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넘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교수가 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대체 네. 어느 정도 빠르길래 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요. 2018년에 네. 미국이 어떤 경쟁이 있었냐면 애플과 아마존 중 어느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할까? 네. 이걸 가지고서 미국에서 어느 기업이 먼저 도달할까? 이렇게 좀 흥분해가지고 바라본 게 2018년이거든요. 네.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애플이 이겼습니다. 근데 2018년에 그랬는데 2020년 8월에 애플이 2조 달러를 돌파해요. 네. 2년 만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돌파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버프를 좀 받은 아마존이요. 2023년에는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3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의 2023년도 예산안이 639조 원이거든요. 근데 3조 달러면 3,900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 하나의 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6배 정도가 많은 거죠.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한도 끝도 없이 주가가 오르니까 네.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어쨌든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미래는 뭐 애플의 시대가 되거나 아마존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비즈니스적으로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네. 말인데 이게 기술 발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네. 넣었지만 뭐 또 다른 뭔가 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책을 두껍게 썼잖아요. 이런 네. 저런. 근데 정말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로. 뭐요? 독점. 독점? 독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네. 가격이나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는 상황이 오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고자 각국 정부들이 다 독점 규제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라는 이름의 그 주로 이제 독점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이런 법들 자체가요 산업화 시대에 나온 법이라 오늘날의 IT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성형 AI들이 한참 나오는데 네네. 그 생성형 AI들이 만든 그 결과물들은 그럼 누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저작권 문제 같은 것들이 그전엔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는 법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다른 거잖아요. 그 법적인 가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법이 정해질 때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경우에 네.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막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네.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막 문장으로 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적 재산권이 엄연하게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거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야 그러면 법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럼 법으로 따져봐 했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이 있었을 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미디어법도 그렇죠.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건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법에 좀 사각지대에 있어서 여기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의 기업이 실제적 독점 체제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빅4를 얘기하거든요. 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자세히 좀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게 맞습니다. 시장을 그냥 확 다 가져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네. 그런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막대한 투자. 이거를 멋진 말로 또 포장을 해요.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미래를 다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한 기업이 미래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죠. 뭐 아마존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건 팔아서 버는 돈 전부 네. 다 이 배달만 구축하는데 다 갖다 쏟아붓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팔아서 다 우주에 갖다 붓고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10년, 20년에 그 우주를 보면은 거의 독점 체제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말씀하셨듯이 장벽을 높여버리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셨던 그 물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구축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컨설팅을 할 때요. 기업들에게 핵심 역량만 남겨놓은 채 부수적인 것들은 아웃소싱해라 이렇게 충고를 했거든요. 네네. 몇십 년 동안. 예.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거죠. 예. 원래 아웃소싱해서 이제 빼라는 것들을 자기가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 많은 물량 투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해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구축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자기가 쓰려니까 근데 좀 남네 용량이 남네 이러면서 판매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네. 이게 또 엄청 잘 되니까 늘려서 지금 아마존 매출의 절반 가량은 AWS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한창 서비스 한다고 할 때 네. 아마존이 그거 막 투자한다고 할 때 그때 네.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왜 투자하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그럼 우리 그거 살게요 해가지고 엄청 고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잘 사실 제가 그 책도 보니까 그 제프 베조스도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좀 자기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창고나 유통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경쟁 우위를 잡아버리니까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순식간에 시장을 잡아버리고 독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그냥 하나의 전략 트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빅4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시장을 교란하는 회사들이 좀 나오긴 해요. 예. 근데 그중에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것은 실패로 끝나지만 마지막 모습은 항상 all or nothing입니다. 다 가지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갖는 기업이 그냥 다 가져버리는. 네. 다른 기업들이 들어갈 틈새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산층 역시 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더욱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좀 심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합니까? 사실 해결책은 여기서는 그렇게 제시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고등교육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예일 브랜드를 단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이 생긴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뭘 하는데 네. 이왕이면 하버드를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측이에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2013년에 앞으로 10에서 15년 안에 대학의 25%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2018년에는 그 비중을 한 5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의 예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입학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들의 소식이 매년 이제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점점점 많은 인원들이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버드 대학교까지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학 교육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단순한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특정 대학으로 편중되는 현상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온라인 교육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진짜 대학 타이틀만 주겠다고 하면 진짜 많이 갈 것도 같은데요. 저도 하버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갤러웨이 교수의 해법은 그냥 이런 제한을 해야 된다. 법규로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제한들이 여태까지 없었으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갤러웨이 교수의 이런 해법은 미국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 한정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게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법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법을 만들면 미국 기업들은 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양극화가 있으니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했을 땐 어떤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미국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과 굳이 매출을 나누는 식의 행동을 미국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술 가속과 자본의 가속이라는 면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그리고 또 현대 소비자들은요 한국 거니까 써야지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좋은 맞아요. 거니까 쓰고 막 예. 이러다 보니까 점점 세계가 이제 좀 좁아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이런 가속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도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야 이거 좀 어떻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어떤 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죠. 네, 물론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미국 자동차들 네. 그 뒤에 노란불, 네. 방향지시 등 네. 빨간색이잖아요. 네, 바꾸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못 바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우리 표준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한미 FTA 맺었으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기업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초과속의 시대는 부와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욱더 살찌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더더욱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 여기에 기업이란 말 대신 개인이나 대학을 넣어도 이 경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속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스피드의 크기를 좀 체감하시고요. 나 스스로도 동기부여를 좀 빵빵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해야 될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동쪽 지역 중심으로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대구, 일부 경북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상권 동해안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중부지방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어린이날인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구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내륙지방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인천, 부산, 울산 22도, 서울, 제주 24도, 세종 25도, 대전, 대구 26도, 광주 2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도, 습도 45%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토요일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주 각별한 반성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후 7시 무렵이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905호로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인원은 20여 명으로 불어났는데요. 피자부터 직접 부친 전까지 음식을 들고 온 주민들은 거실 한가운데 길게 펴둔 음식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02호님, 제가 생각하던 인상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여느 아파트 반상회와 분위기는 비슷해 보였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서로 안면은 있어 보였지만
자주 만나 정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이자 지난달 17일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주민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힘을 합쳤고 건물을 부실 공사한 탓에 장마철에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옥상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겪으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주로 소통해 왔는데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만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극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떠난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자리를 만들어 죄책감이 든다. 2017년 입주 당시 제가 이 집을 골랐는데 너무 후회되고 남편한테 속상하다. 미소와 수다가 가득했지만 주민들은 모두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을 함께한 기자가 기사 끝부분에 쓴 문장을 읽으며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민들은 격주에 한번 만나 서로의 근황을 묻고 힘을 내자고 다독이기로 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옥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막막하고 불안한 나날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싸우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 I will be there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If the sky above you grows dark and full of clouds, and that old north wind begins to blow,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when people can be so cold. They'll hurt you, yes, and desert you, and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Oh, but don't you let them.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running, yeah, yeah,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es I will. You'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Ain't it good to know you've got a friend? Ain't it good to know? Ain't it good to know? Ain't it good to know you've got a friend? Oh yeah, now you've got a friend. Yeah, baby, you've got a friend. Oh yeah, you've got a friend. 캐롤킹의 You've Got a Friend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콩으로 신소영님 905호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 같습니다. 모두 마음고생으로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마음 모아 힘내려는 모습 대단하고 응원의 박수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전세 사기업자에겐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7130님 오늘의 발견에서 마음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마음고생으로 힘들어도 서로 힘내려는 모습이 멋집니다. 잘 해결되어 모두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힘내시라 이렇게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웃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엠폭스 확진자가 5명이 또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누적이 47명이나 되는데요.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19 때처럼 매일 신규 환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발표된 국내 확진자가 5명이 늘어서 총 47명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4월 28일에 1명, 29일에 1명, 30일에 3명입니다. 거주지는 서울에 3명, 충남과 부산이 각각 1명이고요. 모두 다 내국인인데요. 질병관리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람은 4명이고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된 분도 1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진과 발열 등의 주요 증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발생했던 엠폭스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네. 국내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밀접 접촉을 포함해서 위험에 노출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전 10시에 이렇게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 감염된 엠폭스 확진자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해서 주간 발생 현황은 월요일 오후에 주 1회씩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엠폭스는 주로 이제 그 성접촉이나 피부 접촉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감염자의 발진이나 딱지를 만지거나 혹은 뭐 타액이나 콧물 이런 데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되실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악수를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지만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방역 당국이 이제 이번 이 지금 확진자와 또 감염세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네. 경계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엠폭스 확진자가 늘고는 있긴 한데 엠폭스에 대한 국민 이해도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코로나19 3년 동안 우리 고생했던 기억들 때문에 네. 코로나와 이렇게 약간 섞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인식에 있어서. 네. 서울대학교의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달 21일부터 24일 동안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엠폭스에 대한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정확히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응답이 39.1%였어요. 네. 10명 중에서 4명 가까운 사람들이 엠폭스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른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32.1%, 의심 증상과 행동 요령을 안다라고 하는 응답은 27.9%였습니다. 그리고 엠폭스의 국내 위기 경보 수준을 안다라는 응답도 26.7%였는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OX 퀴즈 형태로 엠폭스에 대해서 이외에도 조사를 했는데 네. 전파 경로나 증상에 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66.7%, 63.2%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폭스가 밀접 접촉이나 성관계나 성접촉 등으로 전염이 되고 발진, 발열, 피부 병변이나 오한 등이 나타난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률이 낮은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치료제하고 백신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네오스나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바트 같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코로나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치료제가 없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24.9%, 그리고 백신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도 31.2%로 정답률이 좀 그러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그래요. 내가 엠폭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도에 대한 생각들은 5점 만점에 2.13점으로 낮았고 엠폭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내가 그 엠폭스에 대해서 걸릴 확률이 높다,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좀 뒤죽박죽 섞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엠폭스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을 엠폭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그럼 나는 걸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이고요. 내가 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미약하다 보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유명순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부에서 그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백신과 치료제는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적었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 요령 그렇죠. 또 어떻게 했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감염이 된다라든가 네. 또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든가 병원 가서 확진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네. 유명수 교수님이 코로나19 조사도 계속 그동안에 해왔었잖아요. 보건의식을 계속 조사해왔잖아요. 네. 예. 이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방역 당국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이런 의견에 예. 대해서.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비록 아니었지만 부주의라는 어망을 이렇게 만드는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타래 같은 경우를 또 바깥으로 굴러내려가가지고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그 전에도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결과가 놀라워요. 전국의 일제 단속을 3회 주간 실시를 했는데 총 167명이
적발이 됐는데 한 번 단속할 때 평균 한 50명 정도가 적발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 경찰청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이제 음주 단속을 해보니까 총 5,484명이 적발이 됐고요. 네. 특별히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음주운전 그리고 스쿨존의 법규 위반 특별 단속 기관을 운영을 해서 불시에 음주운전 이제 일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스쿨존 앞에서 네. 음주 단속으로 그러니까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어서 가보면 뭐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데 스쿨존에서 음주 단속을 벌여도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일 행락지 주변에는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황인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아무리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나와도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경각심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야간 시간대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주로 해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쿨존이나 뭐 휴양지 근처, 행락지 네, 주변에 네. 뭐 밤낮과 상관없이 갑자기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해봐도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많이 걸린다는 게 상황상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닌 학교 앞에서. 이거 대낮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그런 데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스쿨존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법률안도 나왔다고 네. 하잖아요. 술 마시고 차량에 타면 아예 시동 자체가 걸리지 그러니까요. 않는 장치도 뭐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건 정말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이 계속 음주운전자들이 적발이 되면서 지자체들이 뭐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인데요. 11년 전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최초로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포상금 예산이 떨어지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법원이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그러니까 소주 2병 이상 드시는 상황입니다. 만취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없었던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상관없이 벌금 300만 원을 시작해서 중상해를 입거나 난폭운전을 했다 그러면 징역이 최고 5년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다쳤다. 네. 그러면 형량이 가중돼서 최고 징역이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되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뺑소니면 징역이 26년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7월 1일에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왜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잖아요. 술을 네. 마셨을 때 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건데 운전대 옆에 이렇게 숨을 불어서 통과, 패스가 떠야지만 차량 시동이 걸리고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불면 실패가 뜨니까 아예 차량 시동이 안 되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비용 문제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누구에게 부착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한테 차량에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장치를 달자 그리고 그거 다는 걸 조건으로 면허증을 주자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부착 기간은 최종 5년까지고 장비 구매나 설치 비용은 술을 마신 사람
그리고 술을 마셔서 운전했던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고 방지 장치를 그냥 떼거나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범칙금을 주자라는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이런 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진척이 없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 그 주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는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음주운전 재범률이나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뭐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법을 만들어선 또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정부 산하기관들도 있잖아요. 각종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실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좀 연구 작업이나 검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뭐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음주 적발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하는 거 그거 단속 많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단속 현장을 제가 보도한 화면을 봤는데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단속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가겠다라는 거죠. 일시정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안전벨트 처음에 그 문화를 만들 때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답답하다 안 매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매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우선은 얼마를 멈춰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회전 사람 없으면 그냥 그 신호에도 계속 우회전해서 갔었는데 그럼 얼마를 멈춰야 되느냐. 그 경찰관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건 양쪽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초냐 2초냐 3초냐 뭐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멈추는 듯 하면서 슬금슬금 가는 것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차가 지면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으면 앞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었으니까 내 차도 멈췄잖아요. 그럼 앞차가 가면 나도 가도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아니라 최소한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차가 제가 이제 차가 막혀서 멈춰 있었어요. 우회전을 하려고. 근데 앞차가 가도 저는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도 가다가 멈췄다 가고 나도 멈춰서 한번 보고 가야 된다. 무조건 멈췄다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앞차가 일시정지해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갈 때도 한 번은 멈췄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회전할 때.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은 지금까지 그냥 갔었잖아요. 그러더라도 파란불이어도 멈췄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우회전을 해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들을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게 경찰의 얘기들이고요. 이번에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 어기게 되면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많이 경각심이 높아져서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도 우회전 중에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조금 마음은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확인하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멈췄다 가는 것도 뭐 앞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실은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멈췄다 가시는 걸 기본으로 두고 가야지 않으면 이게 상황 따라 해석이 좀 엇갈려가지고 단속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단속이라는 게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문화가 바뀔 때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몸에 배워야 되니까요. 운전자들도.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상고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지난달 26일에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이은혜와 조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 이은혜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었거든요. 조연수에게는 그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조연수는 아직까지 상고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은혜는 상고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6월경에
수영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숨지게 할 의도를 가지고 뛰도록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직접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접살인으로 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인 조연수에게는 30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은혜와 그리고 사망한 그 윤모 씨의 관계에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주종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은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이은혜는 감옥에서도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달라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네. 보험사 측이 남편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남편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이은혜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그거를 거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받겠다고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이은혜가 2017년 8월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5개월 뒤에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의 상품이었는데 매월 내는 돈만 70만 원이 넘었다 그래요. 네. 그럼 보험금 액수가 총 8억여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사들이 보험 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에 나온 거였잖아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생활 수준에 비해서 70만 원 보험금이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 보험금을 꼬박꼬박 꾸역꾸역 내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의 계약 기간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만 55세로 짧게 잡은 거 이걸 보면서 석연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금 구속 수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민사소송의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은혜한테 보험금을 줘라라고 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가 남편을 살해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 것이라면 보험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8억 원을 받아서 어떡하겠다는 건지. 글쎄요. 뭐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주지도 않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감형될 수는 있으니까요. 혹시 또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중국의 한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높은 나라들 뭐 조사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나왔다고요? 두 번째로 비싼 나라는 조사를 한 중국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조사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보면 베이징의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6.9배.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생산의 6.9배니까 7년 가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한국은 7.79배. 1인당 총생산의 7.79배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든다는 겁니다. 이건 독일의 3.64배나 호주의 2.8배, 2.08배, 프랑스의 2.24배와 비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두세 배가에 달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17살까지 기르는데 평균 48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9,400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만약에 대학을 졸업시킨다 그러면 62만 7천 위안,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천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네. 도농 격차가 원체 크잖아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 농촌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양육비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출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네. 중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지방 정부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가를 중국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GDP의 7배라고 하면
1년 동안 버는 돈 내 7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7년 정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요. 아이 2명이면 14년, 그렇죠. 3명이면 21년. 네. 뭐 먹고 살아요? 아이를 어떻게 낳죠? 예. 참. 자, 오늘 밤사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이었던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미국의 대선 레이스 앞으로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 어떻게 펼쳐질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할 거다 네. 했는데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갈 때부터 연휴 끝나면 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4월 25일에 결국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이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당의 유력한 두 대선 주자가 이제 출사표를 다 던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한 날짜가요. 4년 전에 대선 출마를 발표한 날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날을 일부러 기다렸나 그랬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3분 정도의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겠다. 2020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해서 국가의 영혼을 치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근데 이번에도 강조한 게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인가 더 적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출마 선언 영상에 담긴 주장들이 임신 중재권 차단, 사회보장 삭감, 투표권 제한 같은 공화당의 좀 자유 억압 정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러닝메이트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었고 해리스 네. 부통령도 내가 다시 나서게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2020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다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선에는 도전을 하지 않고 민주당의 젊은 차기 주자에게 자리를 그 다음에는 내줄 거다. 이런 예상도 그때는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에서는 자신이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이 재선 도전을 결정하는 데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네. 너무 고령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80을 이미 그렇습니다. 넘겼잖아요. 만 81세죠. 그러면 다시 재선하게 되면은 네. 훨씬 연령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임기 말에 86세가 됩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동안에 건강 논란도 좀 있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번 있었죠. 네, 재선 출마 선언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네. 뭐 그런 전망이 비껴가 버린 셈이 됐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네.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건가?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만한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다시 내년 대선에서 맞붙게 되면
되면 미국 대선 역사상 같은 후보들이 펼치는 두 번째 리턴 매치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1956년 대선에서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스티븐슨 당시 민주당 후보랑 52년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두 번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게 도전을 받은 게 112년 만의 일이 되겠는데요. 1912년에 스티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낙점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당시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다가 공화당을 탈당했어요. 그래서 신당인 진보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때는 전례가 없는 3자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공화당 표심이 결국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당시에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가 당선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대선 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내 경선을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싱턴 정계에서는 내년 대선까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 양강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작가 출신인 메리앤 윌리엄슨 그리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패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없고요. 폭스뉴스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원들로부터 지금 6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위인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얻은 지지율이 19%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크게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고 있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펜스 전 부통령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추문으로 기소된 이후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24일에서 2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원의 62%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가 디센티스 주지사였는데요. 16%에 불과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차이로 따돌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았던 숫자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더 지지율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바이든 대 트럼프 이렇게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사실 뭐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았긴 하지만 좀 섣부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할 때마다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야후 뉴스랑 유고부가 지난달 중순에 했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6%,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지난달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이코노미스트가 조사를 했을 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바이든 대통령이 43%였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거의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3%포인트 차로 좀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로이터 통신이 조사했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대선처럼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굳어지면 이제 중도층, 무당층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 그래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 정도로 매우 낮다.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22일에 MBC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48%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이 34, 부정이 53%나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 트럼프 여론을 자극하는 쪽으로 아마도 선거 전략을 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야후 뉴스랑 유고부가 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의 38%가 두 명이 재대결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권자의 상당수는 두 사람이 다시 붙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뭐 이런 반응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좀 부족한데 이런 아쉬운 점이라는 네, 게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고령이라는 게 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2년에 태어났거든요. 올해로 만 81세고 이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 86세 그리고 이제 1월 그 다음에 1월에 퇴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87세 1월에 이제 퇴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전까지 최고령이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나이보다 8살이나 많은 나이에서 퇴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MBC가 조사를 지난달에 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48%가 고령 때문이다라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행사장에서 말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각이 되면서 재선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신체 나이보다는 성과를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 굉장히 젊으냐 그건 그것도 아니죠.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게 나이 많죠. 바이든 대통령보다 4살밖에 안 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도 많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회의론이 지금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다음 대선에서 맞붙을 상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이 86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이 정도 고령인 대통령이 있나요? 있긴 한데요. 세계에서 9번째로 지금 나이가 많은 지도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요. 지금 퓨 리서치 센터가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 임기 중에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80세에 진입한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 지도자의 정확한 나이 정보가 없는 6개 나라가 있거든요. 네. 이걸 빼고 187개국 지도자들의 나이를 좀 비교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9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집권자는 지금 4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폴 비아 캐메론 대통령입니다. 90세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90대 국가 수반이고요. 예. 지금 187개국 지도자들의 35%는 60대입니다. 그리고 중간 나이를 분석해봤더니 한 62세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50대가 22%, 40대와 70대는 18%.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대죠. 80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대체로 각국 지도자들의 나이는 그 나라 국가 인구의 중간 나이보다는 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인구 중간 나이가 38세거든요. 근데 81세니까 2배 이상 많은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퓨 리서치 센터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의 지도자는 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유롭지 않은 국가 지도자들의 중간 나이는 69세, 자유로운 국가의 지도자 중간 나이는 58세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가 됐는데도 지도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나라는 미국, 나미비아 2개 국가뿐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분류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뭘 이렇게 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자유로운 국가와 자유롭지 않은 네. 국가까지 굳이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보면 독재자 중에 왜냐하면 몇십 년간 장기 집권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나이가 좀 많을 수밖에 뭐 사망할 없잖아요.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다른 약점이 있다고요? 네,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이렇게 입법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CNBC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어요. 특히 현재 경제 상황, 앞으로의 1년간 전망을 물어봤더니 다 비관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최근 17년 새에 가장 높은 6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 경제 정책을 펼쳐서 막대한 투자도 이끌어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민심과는 좀 차이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의 혼란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교 정책도 내년 대선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지금 낙태권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중간 선거를 했을 때도 위스콘신이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 중지권 폐지에 반발하는 표심이 승패를 가르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약점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사법 리스크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문 입막음에 따른 그런 기소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민사재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극우 여론을 결집시켜서 공화당 내 경선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대선 본선에 가면 중도층과 무당파가 외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리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지금 이것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죠. 2021년에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선동 혐의도 있고요. 2020년 대선 당시에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말 역대급으로 총기 참사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 요구가 예전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점도 공화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 참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수치로 앞서고 있고 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나의 슬로건을 증오하는 앵커들이 그 토론회에 나가면 질문을 한다. 나에게 적대적인 매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스스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토론회에 안 나가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나타낸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완전하게 앞서가는데 굳이 왜 나가야 되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토론 일정을 잡을 때도 나한테 먼저 통보를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에 공화당이 1차 토론회를 해요. 그리고 2차 토론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도서관에서 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레이건 도서관의 이사회 의장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프레드 라이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16년에 대선을 했을 때도 진행자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난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들은 그럼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트럼프가 도망가도록 두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년 대선 가도까지 뭐 경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남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 흑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흑인들의 표심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흑인 인구 비율이 12.4%입니다. 근데 백인이 57%, 히스패닉이 18.7%니까 여기보다는 인구가 좀 적은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인종들은 선거할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흑인들은 꾸준하게 민주당을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인의 표심이 민주당에게 가장 강력한 우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흑인의 표심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흑인들과 관련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곤층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뭐 채무탕감 같은 공약, 투표 관련법 재정비, 그리고 흑인에게만 유독 가혹한 형법 이것도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흑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흑인과 관련된 공약 실행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다음 대선에서 흑인들이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청년층 표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록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요. 경제난이 여기도 심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층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기 규제 강화 정책 같은 걸 추진하는 민주당을 젊은 층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정치연구소가 3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젊은 층 응답자의 48%가 좀 내가 지난 한 달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꼈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비율도 높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높아서 응답자의 73%는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답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중간 선거에서 30세 미만 유권자의 투표율이 최근 30년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7%를 기록을 했는데 네. 악시오스는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죠. 브루킹스 연구소도 작년 중간 선거에서 청년층 다수가 민주당에 투표를 하면서 주 정부 선거나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뭐 이번도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유치했다고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투자 네. 유치했다고 네.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 우리한테 투자는 그만큼 왜 안 해주나 좀 막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 앞으로 네. 대선 가도가 굉장히 출렁거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도 많이 미치는 나라니까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